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이 책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답은 밑에 다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수업 들으실 때 바로 답까지 다루시면서 하시려면 좀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가능하면 미리 달아보시고. 네, 그래서 수업은 제 책이 제일 두꺼울 줄 알았더니 제게 제일 얇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공식법이 제일 얇아요. 걔는 뭐 반쪽짜리 과목이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보니까 민법이 제일 두꺼운 것 같던데. 그래서 수업은 90페이지니까요. 딱 셋으로 나눠서 30페이지씩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주로 나눠서 첫 주에 30페이지, 그러면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나갈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에 투자론까지, 그러면 59페이지 해서 투자론 마무리 될 테고, 그리고 명절 세고 오셔서 마지막 주에 뒷부분.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 나가는 것만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진도 나갈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읽으세요. 그래서 3주 동안 명절 껴있으니까 명절 있는 동안도 한 번 또 읽으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총 전체 내용을 한 4번 정도 읽어보시고 모의고사 보겠죠. 동영 보기 전에. 네, 그러면 동영 때 조금 그래도 점수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격을 먹진 않겠죠.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수업은 뭐 어차피 이 책만 갖고 나갈 거라 더 설명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딱 이 안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셔도 사실 실제 시험에서 80점 이상은 나오실 수 있고, 100점은 못 맞춰드려요. 기본서 갖고 공부해도 100점이 안 나오는 판인데 뭐.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완벽히 소화하신다면 80점. 그리고 뭐 수업만 잘 따라오셔도 한 60점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든 책이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4페이지가 있어서 제일 먼저 총론. 총론은 시험 문제는 3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고, 다 맞는 게 목표예요. 몇 개 나오든 상관없이 다 맞는 걸 공부하시고,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뭐 부동산학에 대해서는 개념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학의 개념.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접근 방법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의 개념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외우시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 기술적 측면의 개념 중에서는 위치하고 공간으로 정의되는 개념하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정착물하고, 그다음 광해 부동산에 들어가는 준부동산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나는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토지 용어.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물어보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꼭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많이 외우셔서 많이 맞추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토지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건 3가지 방법이었죠. 첫 번째는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 하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로 나눠지니까 자연적 특성이 어떤 게 있고 인문적 특성이 어떤 게 있는가 외우시는 건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걔네들의 개념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한자 뜻풀이니까. 그 다음에 파생 특성들. 기본서에 있었던 거 다 외우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요약집에다 정리해드렸던 거, 그거 여기다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그만큼은 최소한 외우셔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뭘 낸다? 파생 특성 묻습니다. 파생 특성. 그래서 한 문제 정도 꼭 내죠. 그래서 총론에서 시험 문제 낼 건 사실,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특성, 3가지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맞추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페이지 가셔서 부동산학의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학은 현실에 적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이다. 응용과학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실천과학이라고도 불렀어요. 반대말로는 순수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된 적이 있었고, 두 번째, 현실적인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걸 경험과학, 반대말은 추상과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 부동산을 인간과의 관계인 사회현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반대말은 자연과학이라 했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인지를 판단하고 실현하려는 규범과학적 성격과 여러 가지 학문이 결합되어 있다는 종합과학의 성격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물어봤었으니까 그 가로놓기에 들어가 있는 학문적 성격들은 구별하시면 되고, 접근 방법은 1, 2, 3번에 있는 분산식과 중점식과 종합식은 구별하시자고 그랬죠. 그래서 분산식 접근은 특정 학문을 도구로 삼아서 부동산을 연구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중점식 접근은 부동산의 특정 영역만을 연구하고 있는 거.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부동산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이 필요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독립적 학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3번에 있는 누구 때문에? 종합식 접근. 이때 종합식 접근이라는 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체계화시켜서 부동산 전체를 살펴보는 걸 말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개념 정도는 알아두실 게, 의사결정론이나 법제적 접근 같은 것들은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겠고, 의사결정론은 인간이 자기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 중심으로 부동산을 연구한 걸 의사결정론. 그 다음 법제적 접근은 부동산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만 연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 가지고도 19회 때 의사결정론이 언급된 적이 있고, 그 전에 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누구 때문이다? 종합식 접근이다. 뭐 이런 것들은 나왔었죠. 그 다음 3번에 있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 10가지 속성이 있었고, 그 10가지 속성을 싹 다 외우시면 더 좋고, 아니면 걔네들이 뭘 뜻하는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성은 뭐 연구할 때? 이론 영역 연구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고, 기술성은 실무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인데 이게 공익을 달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수준 활동, 2차 수준 활동, 3차 수준 활동 구별하셨었죠. 그래서 1차 수준 활동은 비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말했고, 2차 수준 활동은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그 활동을 하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중개사가 평가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평가사가 중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2차 수준. 그 다음 3차 수준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해당 활동을 하고 있을 때를 말했죠. 그렇게 해서 세 개 구별하는 거 물어보니까 구별하시고, 네 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윤리적 활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네 가지 윤리 구별하시랬고, 얘네들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냐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용한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가 고용윤리, 그 다음에 동업자, 나하고 같은 일하고 있는 동업자끼리 지켜야 될 게 조직윤리, 그 다음에 나에게 일을 맡긴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게 서비스윤리고, 일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를 공중윤리라고 불렀죠. 그래서 기출문제, 옛날에 나온 문제긴 한데, 옛날에 나온 거긴 한데, 내가 고용한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된 적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성과 정보 활동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 활동성은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거, 정보 활동성은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얘는 부동산의 무슨 특성과? 부동성과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부동성의 파생 특성 가면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화 되고, 정보 활동화 되는 이유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간 활동성. 부동산 활동은 지표, 지하,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항상 장기적 배려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배려의 장기성.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활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물 활동이기도 한 거죠.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활동도 있고 경제적 활동도 있고 법률적 활동도 있을 테니까 이걸 합쳐서 복합 개념성 또는 복합 활동성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요 시험 이 부분에서 사실 기출된 거는 다 옮겨놓긴 했는데 그래도 또 시험 문제 낼 만한 건 사실 3번에 있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속성들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얘랑 구별하셔야 될 개념이 있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구별하실 거. 복합자 들어가는 거 세 개 있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계속 언급됐던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이라는 거. 부동산학 내용에서 셋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애는 얘예요. 복합 부동산, 감정평가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세 개 구별하시고, 얘는 복합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들어가서 구별하는 거니까 부동산의 개념이 여러 개가 섞였다는 얘기고, 얘는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는 얘기고, 얘는 건물인데 그 건물에 뭐가 용도가 두 개 이상 결합된 경우를 말하는 거 용어죠. 그래서 세 개 구별하시고, 1번 보시면 둘 이상의 부동산이 결합돼서 일체로 이용되고 거래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를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7조 4항에서 7조 2항과 7조 4항에서 얘는 일괄평가하거나 부분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일괄평가 있고 7조 4항이 부분평가.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복합 건물은 건물인데 둘 이상의 용도가 결합된 건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상 복합 건물 뭐 이런 것들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구별하셔야 될 거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 개념 구별하시고, 그 밑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게 공부할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할 때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각각 뭐라고 정의하는지는 외우고 계시랬어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 환경, 위치, 공간이라고 정의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광해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 이 광해 부동산 속에는 다시 민법상의 부동산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과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부동산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그 협의의 부동산 안에 들어가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할 게 있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부하실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공부할 게 세 가지였어요. 개념. 그래서 원래는 동산이었던 물건인데 각각의 개별법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해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들을 말했고, 얘네들 인정하는 이유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랬고, 제일 중요한 건 9가지 종류 외워두시랬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9가지 종류. 그래서 탈 거 4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재단 2개,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권리 2개, 어업권과 강업권, 그 다음에 기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한 임목, 이런 것들을 뭐로 본다? 준부동산을 본다. 그 다음에 정착물도 공부하실 건 3가지였죠. 정착물. 그래서 뒤쪽에 정리되어 있긴 한데, 정착물은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직 안 넘어갔어. 정착물은 공부하실 거 3가지. 개념.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토지에 부착된 물건 아니었는데 동산이었던 물건인데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치 또는 부착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종류 2가지. 토지와 독립되어 있는 거 있고,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 있고, 그 다음에 정착물인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 공부하셨던 게 정착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것들. 그래서 3번 봐요. 그 밑에 3번.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는 부동산을 어떤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한 거고, 그 다음 4번은 준부동산의 개념.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이 누구예요? 등기 내지는 등록이죠. 그걸 갖춤으로써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에?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게 준부동산이었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왜 틀렸는지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이제 구체적 내용 들어가셔서 설명한 건데, 내용.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중에서 위치로서의 부동산과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위치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 위치와 가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부분이랬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가 입체 공간이니까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공간적 범위 얘기를 하는 거랬죠. 그래서 위치로서의 부동산 보시면 공부하실 거 제일 첫 번째는 위치의 종류 2가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구별하시는 거. 절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물리적 위치라고도 하고, 상대적 위치를 다른 말로 인문적 위치라고 하기도 했죠. 문제집에서는.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상으로 표시되는 위치고, 얘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부동성이라 부르고, 이런 부동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안 변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는 주변 토지 이용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로서 얘는 끊임없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성질을 위치의 가변성이라 불렀고, 이런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부동산과 얘가 붙어 있다는 누구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거고,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성질을 두고 위치의 가변성이라 부르고. 그래서 위치의 두 가지 종류 일단 구별하시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의 가치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 중에 허드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드는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가 결정을 하고, 이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는 가까움 따라 판단하는데, 이 가까움은 접근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접근성. 그래서 4번에 결국 위치와 가치와의 관계는 위치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접근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까 제일 먼저 뭘 따지고? 용도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용도에 따른 뭘 따진다? 접근성.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건 1번의 개념, 어떤 지점에서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적이고 거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이 적은 정도를 다 통틀어 접근성이라 불렀어요. 이거랑 구별되는 개념 중에서 순전히 물리적 측면에서의 가까움을 말한 게 근접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2번에 있는 접근성을 판단할 때는 세 가지 다 같이 기억하시랬죠.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접근성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도 높은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꼭 그런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혐오나 위험의 대상이라면 오히려 접근성 높은 게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접근의 정도에 따라서 선호시설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접근성 판단할 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처음에 얘기했던 절대위치와 상대위치의 구별, 생각보다 자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위치로서의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때는 주로 접근성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접근성의 판단 기준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1번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지표공간, 지하공간, 공중공간이라는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2번에 있는 것처럼 토지의 소유권이 민법 212조에 규정한 것처럼 공간적으로 그 범위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212조에 나와 있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규정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지표에도 미치고 지하에도 미치고 공중에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권리들을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이라 부르니까 그게 소유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를 구별하시는 거 묻는 거죠. 그래서 1번 지표권은 개념이 지표 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 수평적인 경계는 토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니까 최고 만조시의 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표권의 내용 속에 포함되는 건 지표 공간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권.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경적권. 흘러다니는 물을 이용합니다. 용수권 같은 권리들이 인정된다고 그랬고,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입법주의가 선형주의와 유역주의 두 가지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번에 있는 지하권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개념 자체가 지하 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하로부터 어떤 물건을 꺼내 쓸 수 있는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두 가지라는 거. 그래서 1번에서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무한히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사적 지하권이라 불렀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공적 지하권이라 불렀으니까 이 두 개를 나누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 심도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한계 심도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사적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필요 없는 부분. 그 다음에 2번, 3번에서 사적 지하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들 중에서는 흙이나 지하수, 안방 같은 것들은 다 사적 지하권 속에 포함된다고 그랬고, 그다음 공적 지하권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광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겠죠. 3번에 있는 공중권은 공중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한계 심도와 같은 구체적 경계는 없지만 얘도 소유권을 무한히 인정하지 못하니까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인 사적 공중권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인 공적 공중권,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권리들 구별하시랬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들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권리들이 포함될 수 있고,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로는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항공권이나 또는 전파가 돌아다니는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 다음에 공중권에서는 특이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시험 문제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토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집적 시설물을 설치해서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나누는 공중획지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남한테 빌려주는 공중임대차도 가능하다고 그랬고 특히 신경 써야 될 건 TDR 제도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여기서는 TDR 제도만 답으로 써놨는데 같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또는 구분지상권 이런 것들은 다 어느 공간을 활용하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답은 지금 TDR 제도만 들어가 있잖아요. 개발권 양도 제도만. 근데 그거 말고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나 또는 구분지상권 이런 것들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 8번부터 볼게요. 접근성이라는 건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거리, 경제적 부담 등의 정도를 종합하여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접성과는 차이가 없더라? 있죠. 그래서 근접성은 순전히 물리적 측면에 가까움을 말하니까 두 개의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고 9번 위치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 용도라고 그래서 기출문제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의 용도가 선호시설이라면 접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언제나 높아진다? 가 아니라 접근의 정도 따질 필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호시설이라도 지나치게 높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11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공간으로서의 속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걸 찾으래요. 1번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최고 만주시의 분계점 이걸 다른 말로 최고 만주 수위선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2번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누가 되는 거예요? 공적 지하권이나 공적 공중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까지 소유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번도 맞았고 3번 토지의 사적 지하권에 공적 시설물을 시설하는 경우 그러면 사적 지하권이라는 말 자체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침해한 거니까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3번이 잘못됐네. 4번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소유권의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그랬고 5번 지하에 붙여있는 미취할 광물에 대해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했던 위치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얘기고 4번은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했던 정착물에 대한 얘기죠. 정착물. 정착물은 공부하실 거 3가지. 개념, 종류, 판단 기준. 그래서 개념은 이게 부동산에 설치 또는 부착된 물건 중에서 그 부동산의 일부가 돼서 제거해낼 수 없게 된 물건들을 두고 뭐라 그러더라? 정착물. 그래서 24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 정착물의 종류 2가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는 건물,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되게 된 임목, 그 다음 별도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갖춘 농작물. 그래서 정당한 권한을 갖고 타인의 토지에 경작 중인 경작물, 농작물도 별도의 물건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은 그 나머지 것들인데 얘는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토지 소유자가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되니까 토지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물건인 거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4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하죠. 첫 번째 부착 방법 가지고는 제거했을 때 시험 문제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제거했을 때. 그래서 제거했을 때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효용적으로나 뭐 하나라도 손상이 발생한다. 그럼 이걸 정착물로 본다고 그랬고 제거를 했을 때 물리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효용적으로도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가 된다면 동산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물건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의 특정 위치나 특정 용도에 딱 맞게 설치된 대표적인 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제거가 되더라도 정착물인 부동산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고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뭐 설치한 사람의 의도를 살피면 되는데 예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했다면 임대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설치한 거니까 정착물로 봐야 될 테고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동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약정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 약정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 의도에 따라서 정착물인지 부동산인지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일 때는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일단 이걸 뭐로 봐서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서 누구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거로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거로 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아까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동산으로 기본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필이면 뭐라 부르더라? 임차자 정착물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름 속에는 정착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뭐로 봐서? 동산으로 봐서 이 물건은 토지와는 별도의 물건이니까 당연히 누구 거로? 임차인 거로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6번 가봐요.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건 개념이죠. 제거를 했는데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이 부착된 물건이라면 얘는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17번 타인의 토지에 임차인이 경작 중인 작물. 그러면 이거는 아까 경작 중인 작물이니까 이걸 누가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설치했잖아요. 임차인. 그럼 얘는 임차자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된다? 가 아니죠. 토지와는 별도인 정착물이에요. 그리고 토지에 부착된 경작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이나 나무,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나무, 그럼 이거는 이 물건 자체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서 당연히 누게 된다? 토지 소유자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문제집 할 때 풀었던 문제. 그래서 똑같이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별도로 경작 중인 거는 뭐로 봐야 되고? 동산으로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 별도의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의 식물처럼 우리 집 앞마당에 심어져 있는 건 당연히 누구 거다? 토지 소유자 거로서 토지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17번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라는 말과 토지와는 별도의 동산이란 말이 뒤바뀐 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착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신이 없으시면요,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그 명절 때까지 포함해서 4주 동안 얘를 한 10번쯤 읽는다고 각오하세요. 그래서 지금 수업 들으면서 원래 지난주에 요거 하나만 딱 들고 오시라고 했죠. 요약집을 왜 갖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네. 요약집에 써놓고 있으면 내 거예요. 요약집에 써져 있으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약집을 왜 열어봐요? 공부할 양 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다 정리하세요. 여기다. 요약집을 펴고 공부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약집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이거 한 번 더 보세요. 요약집에 안 써 있어 갖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8페이지 가셔서 5번의 토지 용어. 토지 용어는 그냥 개념 많이 외우시는 게 맞죠, 뭘. 그래서 첫 번째 그 표에 정리해 놓은 것들은 비교 대상 있는 것들 정리했어요. 그래서 일단 건부지와 나지는,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얘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을 말했고, 나지는 법의 개념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토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 없고, 이게 첫 번째 요건. 그 다음 지상권 등과 같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업상 권리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을 나지라 부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땅을 나지라 불렀어요. 그럼 건부지에서는 시험에 나왔던 게 나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가격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지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두고 건부 감가. 그럼 2번에 들어갈 건 이제 건부 감가고, 반대로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지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걸 건부 증가. 그래서 24회 때 마찬가지로 이 건부 감가의 개념을 한번 물었었으니까 정리하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는 둘 다 토지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전환 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이라면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 세 군데였죠. 택지, 농지, 임지.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라고 하는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이면 후보지. 그 다음에 그 용도지역 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답, 과수원, 임지 같은 경우에는 용재림과 신탄림. 그래서 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도 전환이면 이걸 두고 이행지라 부른다. 뒤에 아마 문제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필적 획지 가셔서 둘 다 토지의 단위랬죠?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인데, 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두고 필지. 그래서 얘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하는 개념이 필지랬어요. 그리고 얘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무슨 개념으로 쓰는 게? 법적 개념으로 쓰이는 게 필지랬고, 이와 구분하는 획지는
가격 수준으로 구분한 토지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의 단위가 되는 게 획질했고, 얘는 가격을 구분하는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두 개 혼동 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21번에 있는 거,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는 부지랬어요, 부지. 그래서 얘는 외우실 때 아예 학교 부지, 그래서 학교라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상 용어 중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와 같이 건물을 짓는 게 그 이용하는 데 타당한 용도를 택지라 불렀습니다, 택지. 그 다음에 건축법상 용어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두고 대지라 불렀고, 얘는 누구랑 좀 구별하셔라. 지목인 대랑 구별했어요. 그래서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긴 한데 주거지, 상업지,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만 지을 수 있는 땅을 두고 대라 불러요. 그러면 대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다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대는 거기다 뭐는 못 줘요. 지금 보니까 공장 같은 거는 못 짓잖아요. 그럼 개념적으로 누가 더 넓다? 대지가 더 넓다라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뭐 포함관계로 그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과 건물 짓지 못하는 땅 다 포함해서 가장 넓은 게 부지였고, 그 중에서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땅을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라 부른다고 그랬고, 이거를 건축법에서는 대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지목인 대라고 하는 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3번과 24번.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건 둘 다 공통점인데, 공도의 접속면이 아예 없어갖고 건물 짓는 걸 제한하는 걸 맹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는 있지만 좁은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루 모양으로 생긴 택지를 두고 대지라 불렀죠. 대지. 그래서 얘는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둘 다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긴 한데 대지를 물어보면 아까 건축법상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하고 한자로밖에는 구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무르글로 물었더라. 맹지 묻는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 그 옆에 법지와 빈지는 개념만 봐서는 두 개가 반대말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지는 소유는 가능해요. 근데 활용할 수가 없는 경사면에 있는 토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유는 가능하니까 누구 땅으로 인정한다? 윗집 토지로 인정한다고 그랬고, 면적은 수평투영법의 방법으로 그 면적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법지, 법에서는 바닷가라 부르는, 죄송합니다. 빈지, 법에서는 바닷가라 부르는 애는 소유는 불가능한데 이용은 가능한 땅. 그래서 해변 토지를 말했었죠. 그래서 얘는 기억할 게 세 가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만주수의선부터 지적공부에 표시된 부분 사이의 땅을 말했고, 얘가 이제 소유를 못하는 이유는 지적공부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를 못하니까 소유가 안 된다고 그랬고, 얘는 누구랑 좀 구별하셔라. 간석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갯벌하고 구별하셔라. 그래서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에 있는 갯벌하고는 개념 구별 좀 하시라고 그랬던 게 빈지. 그럼 27번. 얘는 후보지와 이행지 문제인데, 아까 후보지 이행지는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이냐 용도지역 안에서의 전환이냐 가지고 구별하면 쉬운데, 여기서처럼 현재 전지인 토지가 주거용지로 전환 중이다. 그러면 이거 따지실 때 각각의 뭘 따져라? 대분류 따지랬어요. 그럼 전지는 농지인 거고 주거용지는 택지인 거니까 얘는 농지였던 땅이 택지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얘는 후보지라고 해야 되는 거고, 전지인 토지가 과수원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럼 전지도 농지고 과수원도 농지니까 얘는 농지 안에서, 즉 용도지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행지라 부른다. 그래서 대분류, 소분류도 외우고 계신 거고. 28번 간석지는 만조수의선부터 간조선 사이의 갯벌을 말하죠. 그래서 이 간석지를 다른 말로 빈지라고도 한다. 이 두 개는 구별하시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 앞에는 맞아요. 간조수의선부터 만조수의선까지의 땅을 간석지, 갯벌이라 부르는 것까지는 맞는데 얘는 누구랑 구별된다? 빈지랑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구별. 그 다음에 29번. 도시 내에 있는 택지 중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땅은 공한지라 불렀죠. 노는 애들 삼형제 있었잖아요. 휴한지, 공한지, 유휴지. 그 중에서 도시 내 택지 중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이 공한지였고, 그냥 이용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을 통틀어 유휴지라 불렀고, 농사를 짓다가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하고 있는 땅은 휴한지 또는 휴경지였고, 그 다음에 나지, 필지 중 건축물을 제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나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건물, 기타, 정착물 없어야 되고 지상권과 같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지 않는 땅을, 요걸 나지라 불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필지 중에서 건물을 못 짓게 해갖고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워놔야 되는 땅은
공지였죠. 공지. 그래서 토지 용어들 웬만한 건 다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외우시는 분이 장땡이죠, 뭐. 10페이지 가셔서 토지의 특성. 그 토지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할 게 세 가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외우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걔네들의 개념까지는 한자 뜻풀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공부하실 건 파생 특성.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모의고사 보면서도 그렇고 틀릴 때마다 오셔서 거기 나와 있는 파생 특성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랬습니다. 외울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으시랬어요.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 언젠가는 맞겠죠, 뭘. 어차피 시험장 가서만 맞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부동성의 파생 특성으로 들었던 건 1번 있는 것처럼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로 쓰고, 부동산은 공시할 때 뭐로 하지만 등기, 동산은 점유해서 공시방법이 차이 나는 것도 다 누구랑 관련 있다? 부동성 관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할 때 3번 임장활동성과 정보활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도 부동성에서 찾았고, 2번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다 부동성 관련 있어요. 그 다음에 입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는 건 부동성이었고, 요거랑 같이 정리하셔야 될 거 있었죠. 입지론의 이론적 근거는 부동성에서 찾았지만 적지론의 이론적 근거로 찾았던 건 용도의 다양성이었죠. 그래서 두 개 구별하시면 될 테고, 그 다음 지난주에도 했죠.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할 때 지역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건 부동성과 인접성이었고, 개별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건 개별성이었고, 그럼 그것도 같이 구별하셔야겠죠. 그래서 지역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 부동성과 인접성, 개별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 개별성, 같이 구별했었어요. 영속성은 뭐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왔었으니까 난 이거 죽어도 못 외우겠다. 영속성 4개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럼 50%는 맞을 거예요, 아마. 영속성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영속성, 물리적 강가. 물리적 강가는 어떤 강가를 말해요? 강가 요인 3가지 중에. 낡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생기는 강가. 그래서 노후와 손상, 마멸, 파손. 구별하실 건 기능적 강가, 경제적 강가 있었잖아요. 왜 조용해? 지난주에 한 건데, 감정평가는. 그래서 물리적 강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없어지질 않으니 낡고 부서지고 망가질 이유가 없죠. 영속성.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이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셔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영속성. 그 다음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지만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되돌려 받아도 없어지질 않는다는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이었죠. 그래서 빌려주는 시장인 임대차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달하는 이유도 영속성 관련 있었고, 없어질 걸 전제로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게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인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만들어낼 필요도 없죠, 뭐.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영속성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소모가 안 된다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 그래서 영속성에서 파생특성으로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 부증성의 파생특성,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는다더라. 그러면 무슨 법칙해서 또 같이 정리해드렸던 거 있었죠. 그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부증성과 관련이 있었고, 또 무슨 법칙 중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 적용 안 되는 건 개별성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균형가격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인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균형가격이라는 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야 되는데 공급곡선 자체가 수직선이니까 얘는 균형가격이라는 게 애시당초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토지가 양이 한정돼 있어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누구랑 관련이 있다. 부증성 관련 있고. 토지 공개념 나오면 무조건 부증성과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정책수단 중에서 같이 또 정리해드렸던 게 토지 공개념 나오면 부증성과 연결하시라고.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제도는 얘가 옆에 있는 땅한테도 이익을 좀 나눠주자는 뜻에서 인접성에서 찾았었죠. 그 다음에 개별성의 파생 특성에서는
대체성과 관련해서 똑같은 애로 바꿔치기 하는 걸 물리적 대체라 하죠. 근데 물리적 대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성과 관련해서도 정리해드렸던 게 대체성과 관련해서 물리적 대체는 토지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성질 때문에? 똑같은 게 없다라는 개별성. 근데 용도면에서의 대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옆에 붙어있는 애를 그 용도로 바꿨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는 인접성과 관련있다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아까 했던 얘기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똑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 배울 때 비교 방식은 대상 물건과 실제로 거래가 된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랬죠. 근데 이 비교 방식이 적용하기 어렵다면 똑같은 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똑같은 게 없다는 누구 때문에? 개별성. 그 다음 아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정리해드린 것처럼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는 개별성에서 찾았고, 5번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이 국지화되는 건 누구랑 관련 있었고? 부동성과 관련 있었고, 개별화되는 건 개별성과 관련 있습니다. 인접성에서는 아까 대체 가능성과 관련해서 용도적 대체가 가능한 건 인접성과 관련 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동성과 더불어서 부동성과 인접성이 같이 적용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외부 효과의 원인, 또 하나는 지역 분석의 이론적 근거. 그 다음에 토지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경계 문제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같이 이용하는 협동적 이용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근거 인접성. 토지 공개념 나오면 부증성. 지금부터 10번 읽으면 돼요. 10번 읽으면. 지금부터도 안 늦어요. 지금부터. 벌써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7번 가셔서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용도의 다양성을 제일 많이 기억하세요. 주로 예를 많이 물었으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파생되는 이유, 특성,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만큼 용도가 다양해서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용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치다원선 또는 가격다원설이 나오게 된 것도 용도가 다양해서, 아까 입지로는 부동성 관련 있지만 적지로는 용도가 다양해서,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아까 어떻다?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공급과 관련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근데 토지의 무슨 공급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누구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맨날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나오면 이상하게 구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자주 묻는데. 그러니까 자주 묻나 봐요. 그래서 4번에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건 누구랑 관련 있다? 용도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내가 쓰려는 용도에 따라 합해서 이용한다는 걸 병합, 나눠서 이용한다는 걸 분할. 그래서 이런 병합 분할이 가능해지면서 토지는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다 라는 거고, 2번에는 규모의 경제는 생산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얻는 이익이에요. 이익. 그럼 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건 어떻게 하고 싶어? 늘리고 싶잖아요. 그럼 토지를 병합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서 누리는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불편함. 그럼 얘는 안 좋은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줄일수록 좋겠죠. 그럼 이런 규모의 불경제를 감소시키려면 토지를 어떻게 한다? 분할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얻는 이익을 얻고 싶으면 모이라는 거예요. 병합. 그래서 모여서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고 싶으면 분할, 흩어지라는 얘기고. 그다음 위치적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라는 건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한다는 특성이고, 그래서 위치 중에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성 때문에. 근데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위치의 가변성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모의고사 4번 보시면서 아마 계속 만날 거예요. 얘는 동형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근데 나는 틀린다. 그럼 그 문제만 다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세요. 이걸 틀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요 페이지 10페이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계속 읽으세요. 정리될 때까지.
34번.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과 그에 의한 파생되는 현상을 잘못 짝지은 거 찾아보렵니다. 제일 단순하게 내면 34번처럼 낼 거예요. 제일 문제 내기 편하니까. 그래서 1번.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되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는 부동성에서 찾았고, 토지 공개념 나오면 무조건 부증성과 연결하세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양이 부족해서죠. 부증성. 그럼 3번이 틀렸고,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 건 개별성 관련했었고,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붙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35번. 다음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 1번. 토지에서 물리적 감가 적용 안 되는 건 영속성 때문이죠. 근데 지금 지문이 물리적 감가가 적용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조선말은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 돼.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감가 이론까지만 하고 영속성 맞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게 없어지지 않는 서라는 영속성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소유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 발달하는 것도 영속성과 관련 있었고, 토지는 투자재로서 선호되는 이유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투자해 놓으면 정 안 되면 거기다 내가 땅 안 팔리면 거기다 내가 집 짓고 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소문을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는 것도 영속성과 관련 있었고, 장기적 배려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연결해라? 영속성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인데 1번은 왜 틀렸다? 물리적 감가와 관련이 있긴 한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영속성 관련이고, 여기서는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고. 36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하여 기술한 것 중 적합한 걸 찾으랍니다. 1번.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가 아니라 인접성과 연결했었고, 2번. 소유익과 이용이익을 분리 또는 결합하는 것은 토지의 영속성과 관련 있었고, 3번. 최유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했던 건 용도의 다양성이고, 그럼 3번이 맞았고, 주어진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거냐를 적지론이라 불러요. 적지론. 이게 적지론의 개념이죠. 왜 또 갑자기 조용해? 입지론과 적지론의 차이가 뭐예요? 입지론은 뭐예요? 입지론. 내가 쓰려는 용도에 적합한 뭘 찾는 거? 토지를 찾는 게 입지론이었고, 적지론은 뭐였어요? 지금 문제 나온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적합한 뭘 찾는 거? 용도 찾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입지선정이라 부르고, 이걸 입지론이라 부른댔잖아요. 이런 데서 조용해지면 안 돼. 시험 며칠 남았다 그래요? 오늘 50 며칠 남은 거예요? 58일 남았나? 57일? 하여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데서 조용해지면 안 돼. 4번. 주어진 부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를 뭐라 그래요? 적지론이라 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럼 이 적지론이 나오게 된 이론적 근거는 무슨 특성? 용도의 다양성. 부동산의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고,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누구 때문에? 인접성 때문이랬어. 불과 40분 전에. 위치에는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고, 절대적 위치는 고정돼 있다, 변하지 않는다를 부동성. 그럼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는 이유는 부동성.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는 주변 토지의 이용단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를 말했고, 얘는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특성을 뭐라 불렀고, 위치의 가변성. 그럼 이런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인접성.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책 6페이지 가보세요. 맨 위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2번에 상대적 위치 그래놓고 주변 토지 이용에 따른 위치, 얘는 변한다. 얘가 변하는 성질을 두고 뭐라 부르고, 위치의 가변성. 이걸 변하는 이유 뭐라고 불러드렸어? 인접성. 연락 쓰면 뭐예요? 기억을 해야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는 건 연태까지 해왔어. 지금까지 1년 내내 쓰셨잖아요. 지금 기본서에도 써놨고, 요약집에도 써놨고, 노트에도 써놨고, 한 10번은 쓴 것 같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하셔야 돼. 기억을. 그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읽으시라고. 10번. 시험 보기 전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2페이지 가셔서 경제론부터 다시 볼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